네가 보호비를 제대로 안 내면 이 공장을 통째로 가져가겠다. 우렁찬 고함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남인천 공단 3구역의 탁한 공기를 찢었다. 낡은 철문이 찌그러지는 소리, 기계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한 노인의 애처로운 절규가 뒤섞였다. 공단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기계 작동음 속에서도 그 폭력의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서류철을 옆구리에 낀 채 이 복도를 지나가던 김민서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이곳 소금공단 관리사무소의 신입 격리 직원이다.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겁에 질린 듯 바쁘게 깜박였고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핏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박 사장의 작은 금형 공장이었다. 그리고 방금 전 그 끔찍한 소리가 터져나온 곳도 바로 거기였다. 김민서, 아니 한지영 중사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임무는 잠입 및 증거 수집이었지.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었다. 열린 공장 문틈으로 지옥도가 펼쳐졌다.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방금 막 공장 주인을 구타한 듯 보였다. 작업복 차림의 노인. 박 사장이 바닥에 쓰러져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다. 그의 주변에는 평생의 재산이었을 정밀 기계들이 박살 난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미친 개 마동철이 서 있었다. 소금공단의 실질적 지배자, 주 소금개발 보안의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구두발로 쓰러진 박 사장의 어깨를 지그시 밟으며 입에 무늬수시개를 잘근거렸다. 영감, 마지막 기회였어. 이 공장은 이제 우리 곽 회장님 거라고. 지영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그녀의 김민서 페르소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다. 일부러 서류 몇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겁에 질린 신입 사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녀는 덜덜 떠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서류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 고정된 듯 보였지만 뿔테 안경테에 교묘하게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렌즈는 공장 내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담고 있었다. 마동철의 시선이 문 쪽의 소란을 향했다. 뭐야? 저 쥐새끼는. 그의 혐오스러운 눈빛이 지영에게 꽂혔다. 지영은 일부러 그와 눈을 마주치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심박수는 훈련받은 대로 지극히 안정적이었지만 겉모습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했다. 그냥 서류 배달 왔는데요.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다. 마동철은 코웃음을 쳤다. 꺼져. 재수없게. 여긴 내년 같은 계집애가 기웃거릴 때가 아니야. 그는 지영의 연약해 보이는 외모, 촌스러운 안경, 어설픈 행동을 훑어보며 여자와 신입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지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관리사무소의 이 부장이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지영을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다. 김민서 씨, 지금 제정신이야. 거길 왜 쳐다봐. 이 부장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그냥 서류. 박 사장님께. 지영이 어설프게 변명하자 이 부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쉿, 조용히 해. 저 사람들 누군지 몰라. 소금 개발 보안 사람들이야. 이 공단 전체를 쥐고 흔드는 실세라고. 곽태진 회장 몰라. 이 부장은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 미친 게 마동철한테 밉보이면 여기서 장사 못해. 아니,
목숨이 붙어 있을지 장담 못한다고. 경찰은 곽 회장 주머니 속에 있어. 잊어버려. 우린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지영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이 부장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그녀를 재촉했다. 됐고,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오늘 본 건 전부 잊어버려. 안 그럼 김 씨도 큰일 나.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지영의 등 뒤로 마동철 일당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박 사장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쫓아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겁에 질린 신입사원 김민서의 가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금공단. 표면적으로는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모여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지탱하는 활기찬 산업 현장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은 곽태진이라는 거대한 암세포에 의해 철저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소금개발보안이라는 합법적인 경비 용역 회사를 앞세워 체계적으로 공단 전체를 착취했다. 매달 상납되는 보호비는 기본이었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업체는 오늘 박 사장이 당한 것처럼 사고를 당했다. 기계가 고장나고 자재 납품이 막히고 심지어는 공장 자체가 헐값에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이곳의 법은 곽태진이었고 집행자는 마동철이었다. 한지영 중사가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위장 잠입한 지는 정확히 일주일째였다. 해군정보사령부 직속 UDT SEAL 대테러팀 소속인 그녀에게 내려진 임무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불법 폭력 조직 소탕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다. 곽태진의 검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윗선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지역 경찰이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미 파악된 사실이었다. 문제는 그보다 더 높은 권력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격리 직원, 회사의 돈 흐름을 합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였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김민서로 살았다. 어수룩하고 말 더듬고 툭하면 실수하는 사회 초년생. 아무도 그녀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의 촌스러운 뿔테 안경과 질끈 묶은 머리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박 사장의 공장에서 벌어진 일은 지영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녀는 증거 수집가였지.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서 무고한 시민이 짓밟히는 것을 목격한 순간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UDT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사무실에 돌아온 지영은 이 부장의 호통을 들어가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김민서 씨,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긴 학교가 아니야.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동료 직원들은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거나 혹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안경을 고쳐 쓰는 아주 짧은 순간 안경테에 달린 카메라의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무선으로 그녀의 허벅지에 숨겨진 보안 서버로 전송했다는 것을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에서는 팀의 백업 요원 하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종료. 중사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직 노출되면 안 됩니다. 지영은 키보드로 의미 없는 숫자를 입력하는 척하며 마이크에 작게 속삭였다. 알고 있다. 하지만 타깃이 예고 없이 움직였다. 박 사장 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다.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해.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박 사장의 금형 공장 자료를 띄웠다.
주 소금 개발 보안에 매달 500만 원씩 이체되던 경비 용역비가 이번 달부터 1,500만 원으로 3배가 뛰었다. 박 사장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오늘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민서의 겁먹은 눈빛은 사라지고 수많은 작전을 겪어낸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운 분석감만 남았다.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려 곽태진의 전체 자금 흐름도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이 공단에서만 매달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이 경비비, 컨설팅비 명목으로 긁어 모아지고 있었다. 이 돈은 여러 차례의 세탁을 거쳐 유령 회사를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지영의 임무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적인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뒤흔들었다. 상사. 박 사장 신변 확보 필요. 이대로 두면 자살로 위장될 수 있다. 이미 백업팀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중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사님은 내 임무는 내가 안다. 지영은 하상사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저 미친 개가 선을 넘었어. 계획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에는 오늘 마동철이 박 사장의 공장을 방문한 시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지역 파출소 순찰차가 공단 입구를 지나쳐가는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완벽한 공모였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났다. 이 부장은 퇴근 직전까지 지영에게 오늘 일은 입 다물라고 신신당부했다. 지영은 여전히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사무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린 공단은 낮과는 또 다른 스산함이 감돌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소금 개발 보안의 검은색 SUV 차량들이 유령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다. 저들은 자신들이 이곳의 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영은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오늘 김민서가 되어 수집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옷깃 안쪽에 교묘하게 숨겼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금 퇴근 후에 시작된다. 그녀는 허름한 원룸으로 위장된 안가한 자로 향했다. 문을 잠그자마자 그녀는 김민서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뿔테 안경을 벗고 질끈 묶었던 머리를 풀었다. 거추장스러운 오피스룩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방 안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소금 공단의 지도와 곽태진 조직의 인물 관계도였다. 마동철의 사진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채어 불능 변수 uncontrolled variable라고 적혀 있었다. 지영은 그 위에 박 사장의 사진을 붙였다. 보호 대상 1호.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수집한 영상과 음성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마동철의 목소리, 박 사장의 비명, 기계가 부서지는 소리.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데이터를 분류했다. 폭행 교사, 재물 손괴, 공동 갈취. 혐의는 차고 넘쳤다. 곽태진. 지영은 조직도의 정점에 있는 남자의 사진을 노려봤다. 내 놈의 왕국은 이제 끝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김민서의 어수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적의 심장부에 홀로 뛰어든 UDT 특수임무대대 한지영 중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계속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했다. 하지만 미친 게 마동철의 존재가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저런 통제 불능의 폭력은 증거를 인멸하고 목격자를 제거하기 마련이다. 타깃 변경 승인을 요청한다.
곽태진 라인 이전에 마동철을 먼저 제거 체포해야 한다. 그가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그녀는 상부의 짧은 보고를 전송했다. 즉각 답신이 왔다. 불어. 증거 확보 우선. 노출. 절대 금지. 지영은 모니터를 노려봤다. 상부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장의 판단 또한 중요하다. 그녀는 UDT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떠올렸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라. 그녀는 다시 김민서의 뿔테 안경을 집어들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겁 많고 어수룩한 신입경리 김민서가 되어 공단으로 출근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이제 서류철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 장비가 추가될 것이다. 미친 개가 다시 날뛰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그 목줄을 채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소금 공단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과 기계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축축했다. 평소라면 이른 아침부터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공장의 기계 소리마저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듯 낮게 깔려 있었다. 어제의 폭력은 보이지 않는 독가스처럼 공단 전체에 퍼져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김민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어깨를 움츠린 채 관리사무소로 출근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어제 미처 전달하지 못한 박 사장의 금형공장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흘금 눈길을 주었지만 아무도 어제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은 이곳의 불문율이었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이 부장이 커피를 타러 탕비실로 가며 지영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눈을 가늘게 떴다. 김민서 씨, 어제 일은 꿈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괜히 입 잘못 놀려서 험한 꼴 보지 말고. 지영은 겁에 질린 토끼처럼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계속되었다. 서류를 복사하다 종이를 바닥에 쏟고 선배의 커피에 설탕 대신 소금을 타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동료들은 그녀를 향해 혀를 차거나 저러다 언제 잘리겠네라며 수군거렸다. 아무도 그녀의 어수룩한 행동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계산을 눈치채지 못했다. 종이를 줍는 척하며 그녀는 이 부장의 책상 밑에 어제 밤새 개조한 초소형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커피를 다시 타러 가서는 탕비실 창문 틈에 외부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소형 수신기를 설치했다. 그녀의 모든 실수는 사실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신경망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 곽태진과 그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증거 수집. 하지만 어제 본 박 사장의 무너진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증거는 차가운 데이터지만 그 증거를 만드는 것은 결국 피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 지영은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또한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오전 업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영은 의도적으로 박 사장의 공장에 전달해야 할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부장이 그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어딜 가 박 사장님께. 어제 못 드린 결제 서류가 있어서요. 이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차피 곧 망할 공장이라는 생각에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빨리 다녀와. 그리고 절대 딴짓하지 마. 박 사장의 공장은 어제보다 더 참혹했다. 찢겨나간 철문은 간신히 경첩에 매달려 있었고 공장 내부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깨진 유리 조각과 기름이 뒤섞여 바닥을 뒹굴었다. 가장 비싸 보이는 프레스 기계는 제어판이 박살나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 모든 잔해의 중심에 박 사장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눈은 매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작업복 곳곳에는 어제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군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 내린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영은 김민서의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 관리사무소 김민서인데요. 박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지영을 잠시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긴 이제 아무도 올 필요 없어. 지영은 일부러 더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어제 큰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박 사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지영의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서 아마도 자신의 딸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숨을 쉬며 녹슨 공구함에 주저앉았다. 아가씨, 여긴 아가씨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어제도 말했지. 어서 다른 일자리 알아봐. 이 공단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이 젊은 여직원을 위험에서 구하려는 마지막 선의가 담겨 있었다. 지영은 서류를 든 손을 꼼지락거리며 물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너무들 하잖아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은 박 사장의 마지막 남은 분노의 둑을 터뜨렸다. 왜냐니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악마야. 악마라고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보호비가 3배로 뛰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마동철이 직접 찾아와 이 모든 것을 부쟰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통첩을 남기고 갔다고 했다. 내일까지 1억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 아니면 이 공장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내일 다시 온다고 했어. 모든 걸 끝내러. 박 사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1억은 그에게 불가능한 돈이었다. 결국 내일이면 그는 평생을 바친 공장을 저 악마들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지영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일 시간이 없었다. 마동철은 박 사장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다른 공장주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 하고 있었다. 박 사장이라는 증인이 자살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단을 떠나버리면 곽태진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고리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었다. 지영은 박 사장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세요. 사장님,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박 사장의 작업복 어깨 부분을 스치는 순간 그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초소형 위치 추적 및 도청 장치를 그의 옷깃 안쪽에 부착했다. 이제부터 박 사장은 24시간 감시 및 보호 대상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곧바로 보안 채널을 통해 하상사에게 연락했다. 상황 보고 타깃 내일 박 사장 공장 완전 장악 시도 예정. 증인 신변 극도로 위험. 하상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알고 있다. 백업팀이 원거리에서 감시 중이다. 하지만 명령은 그대로다. 한중사, 절대 노출되지 마라. 우리는 곽태진의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잡아야 한다.
지영은 키보드를 치는 척하며 낮게 대꾸했다. 몸통을 잡기 전에 팔다리가 모두 썩어 문드러지겠습니다. 박 사장이 무너지면 공단 내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공포가 그들을 지배할 테니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민간인이 눈앞에서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는 작전은 성공해도 실패한 작전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금물이다. 한중사 그것이 현장 요원의 가장 큰 적이야. 더 큰 그림을 봐라. 하상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녀는 UDT에서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다. 그 모든 임무의 핵심은 계획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수에 맞춰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사님, 전술적 판단입니다. 적이 칼을 뽑았으면 우리도 칼을 뽑아야 합니다. 적이 행동의 속도를 높였으면 우리도 대응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내일 마동철이 박 사장 앞에 나타날 때 저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안 돼, 그건 명령 불복종이다. 아닙니다. 작전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 행사입니다. 박 사장이라는 핵심 증인을 보호하고 마동철 일당의 폭력행위 현행범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통신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하상사는 지영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한 번 결정하면 반드시 해내는 군인이었다. 최소한의 개입이다. 정체가 노출되는 순간 작전은 모두 끝장이야. 그것은 마지못한 승인이었다. 염려 마십시오. 김민서는 내일도 어수룩한 신입 사원일 테니까요. 지영은 통신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증거 수집가가 아니라 포식자들로부터 먹잇감을 지켜내야 하는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안가로 돌아온 지영은 김민서의 옷을 벗고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준비는 총이나 칼을 닦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일 입고 갈 평범한 오피스룩을 꺼내 들었다. 헐렁한 블라우스, 무릎까지 오는 치마, 그리고 촌스러운 단화. 그녀는 블라우스의 소매 안쪽에 방검防궁 기능을 가진 얇은 특수 섬유를 덧대었다. 치마의 허리띠 버클은 유사시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가장 공을 들인 것은 단화였다. 굽안에는 강력한 연막을 분사할 수 있는 소형 장치를, 신발 앞코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합금 플레이트를 삽입했다. 김민서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또한 내일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를 분석했다. 박 사장의 공장, 그리고 공단 중앙에 위치한 군의 식당. 마동철 같은 과시욕이 강한 인간은 공개된 장소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선호한다. 그녀는 군의 식당의 도면을 모니터에 띄우고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CCTV 사각지대, 비상구의 위치, 테이블과 의자의 배치, 심지어는 점심시간의 혼잡도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 넣었다. 그녀의 목표는 마동철 일당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폭력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박 사장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맨손으로 상어떼와 싸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영은 밤을 꼬박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으며 그녀의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김민서의 뿔테 안경을 썼다.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겁많고 어수룩한 사회 초년생이었다.
하지만 그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는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품은 숙련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조여오는 것은 박 사장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뿐만이 아니었다. 한지영이라는 이름에 더 촘촘하고 강한 올가미가 이제 소금 공단의 포식자들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약속의 날. 소금 공단의 아침은 폭풍전야 그 자체였다. 거대한 기계들의 굉음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그 소리의 결 사이사이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줄었고 그들의 대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회색 먼지처럼 공단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이 박 사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을 집행할 자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어제의 폭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였고, 오늘이 바로 그 집행일이었다. 소문은 밤새 뱀처럼 공단을 휘감고 돌았다. 김민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수룩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거미줄처럼 사무실 밖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녀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는 공단 내의 모든 무선 통신 주파수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창밖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놓치지 않았다. 오전 내내 마동철 일당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말려 죽이려는 듯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같았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공포는 더욱 짙게 발효되었다. 몇몇 공장주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단 전체가 거대한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부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봤다. 어디가 또 박 사장 내 공장에 가려는 건 아니지. 지영은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장님. 배고파서요. 구내식당에 밥 먹으러 가려고요. 이 부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밥맛도 좋네. 이 험악한 분위기에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구내식당. 그녀가 어젯밤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정한 최적의 무대였다. 마동철이 박 사장을 처리하기 전 분명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축하연을 벌일 가능성이 높았다. 구내식당은 이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다. 평소라면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볐을 공간이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벽 쪽을 향해 앉아 있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식사는 음식을 먹는 행위라기보다는 두려움을 삼키는 의식처럼 보였다. 지영은 식판에 밥과 몇 가지 반찬을 담았다. 그녀는 식당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어젯밤 시뮬레이션에서 정해둔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 식당의 정중앙, 출입구와 주방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곳. 등 뒤에는 단단한 기둥이 있어 후방에서의 기습을 막아주는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김치가 담긴 종지를 살짝 왼쪽으로 옮겨 누군가 테이블을 쳤을 때 마동철의 눈을 향해 튀어오를 각도를 만들었다. 국그릇은 오른쪽에 두어 유사시 뜨거운 국물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목적이 있었다. 그녀는 뿔테 안경 너머로 식당 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테이블의 개수,
의자의 재질, 창문의 강도, CCTV의 위치와 각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전투 상황이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지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터의 지형을 익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식당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모두가 서둘러 이 불안한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마침내 식당 안에는 지영과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몇 명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다. 곧이어 다른 SUV 차량 2대가 그 뒤를 따랐다. 차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친 게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어림잡아 대여섯 명. 어제 박 사장의 공장을 박살냈던 바로 그 멤버들이었다. 마동철은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목에는 두꺼운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는 입에 문 이쑤시개를 질겅거리며 식당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왔다. 그의 부하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식당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주방 아주머니들은 겁에 질려 안쪽으로 숨어버렸다. 크아하, 오늘 저 영감탱이 공장 접수하는 날인데 축하주 대신 밥이나 실컷 먹어보자고 마동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부하들이 환호하며 뒤를 따랐다. 그들은 배 식구로 향하며 남은 음식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마구잡이로 식판에 퍼담기 시작했다. 돈을 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들의 아나무인한 행동은 계속되었다. 한 놈은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었고 다른 놈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들은 이곳이 공공장소라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이 공단의 법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마치 주변의 소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평범하고 왜소해서 마동철 일당의 눈에 처음에는 띄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에 취해 떠들고 웃기에 바빴다. 형님, 이따가 그 영감 도장 찍고 나면 공장 기계들 싹 다 고물상에 넘겨버릴까요? 그것도 꽤 돈이 될 텐데요. 한 부하가 아첨하듯 말했다.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뼛속까지 다 발라 먹어야지. 감히 우리 곽 회장님 심기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이 공단 전체에 똑똑히 보여줘야 돼. 그들의 대화는 지영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대화 내용은 그녀의 옷깃에 숨겨진 녹음 장치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범죄 모의를 입증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지영은 마지막 남은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마침내 소란스럽게 식사를 하던 마동철의 시선이 텅 빈 식당 한가운데에 멈췄다. 그는 이제야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여자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촌스러운 옷차림, 두꺼운 뿔테 안경, 질끈 묶은 머리, 누가 봐도 막 회사에 들어온 어수룩한 신입 여직원이었다. 마동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저 여자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거슬렸다. 혹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야, 저기, 저 계집애, 어제 본년 아니냐. 부하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영을 쳐다봤다. 그러고 보니 어제 박 사장 공장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그 격리 직원 같은데요. 형님, 호. 마동철의 흥미가 동했다. 그는 이쑤시개를 뱉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부하들도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은 천천히 마치 늑대무리가 먹잇감을 애워싸듯 지영의 테이블을 향해 다가왔다. 텅 빈 식당 안에 그들의 불길한 구둣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영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반찬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곧 닥쳐올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초식동물처럼 보였다. 마동철이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지영의 식판 위를 뒤덮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폭풍은 이제 지척까지 다가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폭풍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텅 빈 군의 식당. 마동철의 거대한 그림자가 김민서의 작은 식판을 완전히 뒤덮었다.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이 흘렀다. 마동철은 팔짱을 낀 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영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한 호기심이 어렸다. 야!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불렀다. 지영은 마치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혹은 너무 놀라 얼어붙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밥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이 무시가 마동철의 심기를 건드렸다. 귀가 처먹었나? 내가 부르잖아. 이년아. 그제야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겁에 질린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위협적인 남자들을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네, 저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완벽하게 김민서를 연기하고 있었다. 마동철은 그녀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하, 이년 봐라. 어제 박 사장 공장 앞에서 얼쩡거리더니 오늘은 여기서 태평하게 밥이 넘어가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그녀를 조롱했다. 형님, 저런 년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험한 꼴을 못 당해봐서. 마동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육중한 몸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식판이 덜컹거렸다. 어이? 김뭐라고 했지 너. 어제 우리가 하는 일 받지 안 받다고는 못할 텐데. 그의 목소리는 신문하듯 낮아졌다. 그는 이 어수룩한 여직원이 자신들의 일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내심 찝찝했을 것이다. 지영은 일부러 더 과장되게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요.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서류 전달하러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변명은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못 봤다고 마동철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쾅 내리쳤다. 밥그릇이 튀어오르고 국물이 쏟아졌다. 내년 눈깔이 장식이 아닌 이상 그걸 못 봤을 리가 없잖아. 어디서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지영은 움찔하며 의자 뒤로 물러섰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바로 그때 마동철이 지영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고개를 쳐들게 했다. 그의 더러운 손아귀 힘에 지영의 안경이 비뚤어졌다. 눈 똑바로 뜨고 말해. 봤어. 못 봤어. 그의 입에서 역겨운 담배 냄새와 음식 냄새가 확 풍겼다. 지영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찌푸려졌지만 곧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가려졌다. 놓으세요. 아파요. 지영이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신음했다. 그러나 그녀의 저항은 마동철의 가학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아파.
이게 아픈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동철이 음흉하게 웃으며 부하들을 돌아봤다. 요즘 계집애들은 겁대가리가 없어서 문제야. 안 그래?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 건데 안 그런가? 부하들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형님 여자는 그냥 얌전히 사무실에서 커피나 타고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어디 감히 남자들 일하는데 기웃거려. 이 공단물을 덜 먹었네.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명백한 편견이었다. 여자는 약하다. 여자는 이런 험한 일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지영을 김민서라는 겉모습, 즉 젊은 여자이자 신입사원이라는 틀에 가두고 얕잡아 보고 있었다. 지영은 이 모든 모욕과 위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귓속에서는 하상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중사, 위험하다. 즉시 이탈하라. 백업팀 투입한다. 지영은 마동철의 손에 잡힌 채로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입술을 움직였다. 대기, 아직이다.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녀는 마동철의 폭력이 임계점을 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을 마동철은 지영의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가지고 놀지 결정했다. 좋아. 네가 진짜 아무것도 못 봤는지 아니면 내 대가리가 나쁜 건지 시험을 좀 해봐야겠다. 그는 부하 중 한 명에게 눈짓했다. 부하는 식판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손으로 한 움큼 쥐어왔다. 자, 이거 먹어. 네가 이걸 깨끗이 다 먹으면 네가 아무것도 못 본 걸로 쳐주지. 어때? 공평하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다.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지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김민서의 가면 뒤에 숨은 한지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싫어요. 왜 이러세요?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려 했다. 싫어. 마동철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감히 자신의 자비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이 쌍년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싫다. 좋다를 결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이년아. 그 순간 마동철의 거대한 손이 지영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악지영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뿔테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드디어 그녀의 위장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내년 같은 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마동철이 고함을 지르며 지영의 머리를 테이블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의 다른 손은 음식물 찌꺼기를 그녀의 입에 쑤셔 넣으려 했다. 이것이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지영의 귓속에서 하상사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지금 당장 투입한다. 코드레드. 지영은 자신의 입으로 다가오는 더러운 손과 자신의 머리채를 쥔 마동철의 압력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김민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훈련을 견뎌낸 특수부대원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다. 최종 경고. 지금 즉시 공무집행 방해 및 민간인 위협 행위를 중단하라. 마동철은 순간 당황했다. 겁에 질려 울고 있어야 할 여자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인연이. 그의 혼란은 짧았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악력에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선을 넘는 순간 심판의 시간도 함께 시작되었다. 최종 경고. 지금 즉시 공무집행 방해 및 민간인 위협 행위를 중단하라.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는
텅 빈 구내식당에 메아리 쳤다. 마동철의 머릿속은 순간적으로 백지가 되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소나귀에 잡혀 벌벌 떨고 있던 계집애의 목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목소리에는 공포 대신 압도적인 권위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인연이. 마동철은 지영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되물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이미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팟! 순식간에 지영의 몸이 회전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마동철의 손은 마치 끓는 물에 닿은 것처럼 아뜨거하는 감각을 느꼈다. 지영의 허리띠 버클에서 튀어나온 소형 전기 충격 장치가 그의 손에 강렬한 전류를 흘려보낸 것이다. 짧지만 강력한 충격에 마동철의 소나기 힘이 일순간 풀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영은 자신의 몸을 비틀어 마동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깨진 안경을 벗어던지자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빛나는 맹렬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어수룩했던 김민서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동철을 꿰뚫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이름 한지영. 그녀는 자신의 깨끗하고 흐트러짐 없는 짧은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소속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그녀는 똑바로 서서 자신의 몸에 흐르는 강철 같은 자세를 드러냈다. 계급 중사. 그녀의 눈은 마동철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향해 똑바로 고정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한 현행범이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을 꿇어라. 그녀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고 간결했다. 마동철은 물론 그의 부하들까지도 모두 얼어붙었다. UDT 중사, 저런 왜소한 계집애가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던 어수룩한 신입 여직원이 사실은 자신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마동철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내려다봤다. 손목 부분에 희미하게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뿔테 안경 옆에는 조각난 플라스틱 조각 사이로 미세한 전선들이 드러나 있었다. 김민서의 모든 것이 무기였던 것이다. 개소리마 내년이 UDT라고 특수부대원이 저런 어설픈 옷을 입고 다니냐. 이거 완전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마동철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허세를 부렸다. 그는 여자에게 당했다는 치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바로 그때 지영의 손이 자신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군인 신분증이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차림의 증명사진과 함께 해군 특수전전단 중사 한지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UDT를 상징하는 강력한 문양인 황금 독수리 로고가 박혀 있었다. 팍! 지영은 신분증을 마동철의 눈앞에 들이밀듯 던져 테이블 위에 박아 넣었다. 신분증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는 식당의 정적을 깨뜨리는 작은 폭발음처럼 들렸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들이 비웃고 무시했던 계집애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던 것이다. 마동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부하들 역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즈. 그 세 글자가 주는 압박감은 그들이 지금껏 겪어온 어떤 조폭의 위협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차갑게 그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들은 지금 단순한 격리 직원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군 최고 엘리트 요원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형님. 한 부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동철은 치욕감과 분노,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공포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여자를 죽여서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허리춤에 감춰둔 칼을 뽑아들기 위해 손을 뻗었다. 경고했다.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식당을 울렸다. 그러나 마동철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칼을 뽑아들며 지영에게 달려들었다. 이런 씨발. 내년이 감히 죽여버릴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변했다. 침묵과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는 맹렬한 전투의 기운이 감돌았다. 한지영 중사는 더 이상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정예 특수요원 UDTSE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직 제거해야 할 타깃일 뿐이었다. 마동철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신호탄이었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빼들고 지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가 움직이자 충격과 공포에 잠시 얼어붙어 있던 나머지 6명의 부하들도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두려움은 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절박한 광기로 변질되었다. 전현 죽여 당장 군인 씨발. 다구리에는 장사 없어.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그는 지영이 여자라는 사실에 마지막 남은 만용을 쥐어짜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지영은 상체를 살짝 비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버들잎처럼 유연했다. 남자의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지영의 팔꿈치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변했다. 그녀는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눈이 뒤집히고 사지가 경련했다. 1호, 처리 시간 3초, 2. 이런 미친. 그 광경을 본 두 번째 남자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다가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의자를 방패처럼 앞세우고는 지영을 향해 무작정 휘둘렀다. 오지마, 저리 가. 이 괴물 같은 연하 의자가 흉기 본래의 목적을 잃고 공포의 발현이 되어 날아들었다. 지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 있던 빈 식판을 집어들었다. 쾅 굉음과 함께 철제 의자가 식판에 부딪혔다. 알루미늄 식판이 찌그러졌지만 지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충격을 받아냈다. 남자는 자신의 공격이 막힌 것에 당황해 눈이 커졌다. 바로 그 찰나의 틈, 지영은 식판을 밀쳐내며 남자의 시야를 가렸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쏘아졌다. 그녀의 특수 개조된 단화압코가 남자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2호, 누적 시간 8초, 흩어져서 덮쳐 전현을 포위해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좌우에서 동시에 협공에 들어왔다. 그들은 마동철의 부하들 중에서도 가장 싸움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다. 한 명은 지영의 팔을, 다른 한 명은 다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완벽한 협공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영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왼쪽으로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그를 인간 방패 삼아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남자의 공격을 막아냈다. 컥 두 남자의 몸이 세게 부딪혔다.
그들은 동료가 적이 되는 CQC 근접 전투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두 남자가 서로 부딪혀 잠시 혼란에 빠진 사이 지영의 손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왼쪽 남자의 목덜미에 있는 경동맥동을 정확하게 눌렀다. 남자는 숨이 막혀 축축거리며 무너졌다. 동시에 그녀의 몸이 회전하며 오른쪽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렸다. 뚜둑 3호, 4호. 누적 시간 15초.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린 두 명의 부하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칼을 쥔 채 얼어붙은 마동철 뿐이었다. 다섯 번째 남자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식당 출입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다. 살려. 지영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발로 차 올렸다. 숟가락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가 남자의 등을 정확하게 때렸다. 남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지영은 이미 그의 눈앞에 와 있었다. 그녀의 손날이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5호. 누적 시간 20초. 이제 마지막 부하 한 명이 남았다.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줌을 지리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다. 잘못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제발 목숨만. 지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다가가 그의 턱 밑에 있는 압점을 발끝으로 가볍게 찼다. 남자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갔다.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제압이었다. 6호. 누적 시간이 15초, 불과 25초. 건장한 성인 남성 6명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을 뒹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정확한 급소 가격과 관절 제압, 그것은 상대를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UDT의 기술이었다. 군의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6명의 남자들이 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민서의 촌스러운 블라우스를 입은 한지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수만 번 헐떡이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마동철이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전투력이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 하나에게 30초도 안 되어 전멸했다는 사실을. 그의 손에 들린 칼이 공포로 인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너 정체가 뭐야? 사람이 아니야. 넌. 마동철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지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식당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말했을 텐데.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중사. 한지영이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군인 신분증을 주워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오지 말라고.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이미 두려움에 잠식되어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미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린 짐승일 뿐이었다. 지영은 그의 칼날을 피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뱀처럼 움직여 마동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아악. 마동철이 비명을 질렀다. 손목 관절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UDT에서 배운 바이퍼 손목 제압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손목을 비틀어 마동철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챙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지영은 그것을 줍지 않았다. 그녀는 마동철의 손목을 꺾은 채로 그를 근처 테이블로 밀어붙였다. 내 놈이 감히. 마동철이 남은 한 손으로 지영을 밀치려 했지만 지영은 그의 팔꿈치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 무력화시켰다. 이 손이었나 지영이 낮게 읊조렸다. 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머리채를 잡고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했지.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었다. 이것은 응징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동철의 칼을 발로 차올려 떨어지는 칼자루를 공중에서 완벽하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마동철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의 남은 손, 칼을 쥐려 했던 바로 그 손을 테이블 위로 내리찍었다. 퍽, 날카로운 칼날이 마동철의 손바닥을 관통해 두꺼운 나무 테이블에 깊숙이 박혔다. 마동철의 처절한 비명이 구내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고통과 치욕,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이 뒤섞인 단말마였다. 그는 칼에 꿰뚫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지영은 그의 손을 테이블에 고정시킨 칼자루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자신의 손을 털었다. 정확히 58초. 마동철을 포함한 7명의 조직폭력배 전원이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그들은 바닥을 뒹굴거나 테이블에 손이 박힌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의 폭력과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비참함과 굴욕만이 남아 있었다. 한지영은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섰다. 그녀의 김민서 블라우스는 약간 구겨졌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참상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바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약자를 짓밟은 자들의 최후였다. 사이다의 순간은 그렇게 압도적이고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한지영이 칼자루에서 손을 떼는 순간 구내식당은 지옥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58초간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건장했던 사내들은 이제 바닥에 쓰러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거친 숨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특히 테이블에 손이 꿰뚫린 채 고정된 마동철의 비명은 인간의 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다. 주방 구석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식당 아주머니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에는 순수한 공포가, 그리고 뒤이어 경악이, 마지막으로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어렸다. 저 연약해 보이고 촌스럽던 김민서가 이 공단의 무법자들을 단 1분도 안 되어 전부 박살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선 한지영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지도 땀을 닦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구겨진 자신의 블라우스 소매를 무심하게 툭 털어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쓰러진 적들을 확인했다. 전원 생명에 지장 없음, 전원 전투 불능, 완벽한 무력화였다. 그녀의 작전은 성공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동철에게 다가갔다. 마동철은 피와 고통, 그리고 공포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마녀 같은 년.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 위협은 이미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지영은 그의 주머니를 뒤져 그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금 해제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마동철의 최신형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투박하고 두꺼운 검은색 물체였다.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현지 통신망이 적에 의해 장악당했거나 혹은 지금처럼 적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용하는 완벽하게 보안이 보장된 통신 장비. 의식을 잃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부하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그는 저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은 112에 거는 전화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영은 차분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단 한 번 울렸다. 통신보안, 알파팀, 한지영 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7명을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다. 작전 중 돌발 상황 발생,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위협 및 공무집행 방해로 인해 현장 교전, 적대 세력 7명 전원 무력화 완료, 현장 확보.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김민서로 잠입했던 요원이 1분 만에 적의 행동대원 전원을 쓸어버렸다는 보고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지영이 말을 이었다. 상황 전파 바란다. 여기는 소금공단 3구역 구내식당. 헌병대 및 해군 특수수사대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반복한다. 헌병대와 특수수사대다. 현지 경찰력은 배제할 것. 이들의 조직적인 비호 정황이 포착되었다. 좌표는 현 시간부로 전송. 그녀의 말은 테이블에 손이 박힌 채 신음하던 마동철의 귀에 정확하게 꽂혔다. 헌병대 특수수사대. 마동철의 뇌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돌아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지영을 바라봤다. 너, 지금 112가 아니라 어딜? 그는 깨달았다. 그들이 지금껏 저질러온 모든 범죄는 그들이 관리하고 있던 지역 경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했다. 곽태진 회장이 매달 뿌리는 돈은 그들에게 면죄부나 다름없었다. 설사 오늘 여기서 경찰을 불렀다 해도 그들은 마동철을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헌병대는 달랐다. 해군 특수수사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들은 곽태진의 돈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지역 경찰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었다. 그들은 조폭이 아니라 간첩이나 반역자를 잡는 자들이었다. 마동철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건드렸다. 그것도 가장 무섭고 잔인하다는 특수부대를. 뼛속까지 스며드는 절망과 공포가 고통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이 그리고 곽태진 회장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좌표 전송 완료. 추가로 이곳의 주범인 소금개발보안 대표 곽태진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 발부 필요. 조직범죄 및 군사작전 방해 혐의. 지영이 마지막 보고를 마치는 순간이었다. 구내식당의 정문이 거칠게 열렸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타고 온 차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린 직후였다. 말끔하게 짠 최고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노기등등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경호원 2명이 따랐다. 그는 마동철 같은 길거리 양아치와는 격이 달랐다. 그는 합법적인 기업가의 외피를 쓴 포식자. 이 거대한 소금 공단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든 남자. 소금 개발보안의 회장 곽태진이었다. 그는 마동철이 사고를 쳤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아마도 라이벌 조직과의 패싸움이나 아니면
돈에 눈이 먼 경찰 몇 명이 실적을 올리려 수작을 부린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부하 7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수라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너무나도 태연하게 서 있는 김민서의 촌스러운 옷을 입은 한 여자였다. 그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곽태진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를 울렸다. 마동철이 병신 같은 새끼.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그리고 너는 뭐야. 내년이 감히 내 귀한 부하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곽태진은 아직도 자신이 이곳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저 여자 한 명 때문에 벌어졌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부하들을 질책하고 이방인을 위협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지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곽태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이 왕국의 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곽태진, 주 소금 개발 보안 대표. 그녀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곽태진은 순간 움찔했다. 저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너무나 태연하게. 네가 나를 알아. 곽태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영은 대답 대신 테이블에 박힌 칼과 그 칼에 꿰뚫린 채 울부짖는 마동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 놈의 미친 개가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사냥 시간은 끝났다. 그녀의 선언은 곽태진의 왕국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내 놈의 미친 개가 선을 넘었다. 그리고 이제 사냥 시간은 끝났다. 한지영의 선언은 얼음처럼 차갑게 구내식당의 공기를 갈랐다. 곽태진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촌스러운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방금 감히 자신에게 사냥 운운하며 경고를 한 것이다. 이 소금 공단이라는 자신의 왕국에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상황이 저 여자 한 명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지영은 그저 운 좋게 싸움 좀 하는 겁없는 신생 조직의 일원 정도로 보일 뿐이었다. 내년이 감히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곽태진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짓밟혔다는 모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덕짓했다. 전현 당장 잡아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날카로운 눈빛의 경호원 2명이 지체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마동철의 부하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지영의 좌우를 향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영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들의 발을 멈춰 세웠다. 움직이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사살될 수 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의 본능을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그들은 수많은 위협을 겪어봤지만 사살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여자는 처음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것이 단순한 허세가 아님을 직감했다. 곽태진은 자신의 경호원들이 멈춰선 것에 더욱 격분했다. 뭐 하는 거야? 이 병신들아, 전년 말에 쫄았어. 그냥 계집애 하나를
그는 직접 나서려는 듯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려 했다. 그러나 지영은 그에게 단 한 걸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곽태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곽태진, 본명 곽두칠, 나이 52세, 전직 칠성파 행동대원, 현재 주식회사 소금개발보안 대표이사. 그녀의 목소리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건조하고 정확했다. 곽태진은 자신의 과거 신상까지 꿰고 있는 그녀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너, 뭐야, 어떻게 내? 지영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해군 정보사령부는 당신과 당신의 범죄 조직을 주시해왔다. 이 한마디에 곽태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6개월 해군 정보사령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싸움이나 경찰의 함정 수사가 아니었다. 혐의, 첫째, 소금공단 내 17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인 금품 갈취 및 업무 방해. 지영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곽태진의 심장을 옥죄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곽태진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둘째,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하고 그 자금의 일부를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지영의 말에 곽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것은 그의 조직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다. 저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셋째, 상납을 거부하는 업체 대표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재물 손괴 교사. 지영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 일당을 향했다. 그리고 오늘 내놈의 부하들은 그 범죄 현장을 목격한 민간인을 위협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현역 군인을 공격했다.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곽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군인, 저 여자는 경찰이 아니었다. 조폭도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 그 자체였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부패한 경찰이나 정치인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돈으로 회유할 수도, 협박으로 물러서게 할 수도 없는 자신들의 범죄 왕국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온 저승사자였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내년이 꿈인 짓이야. 곽태진은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지영은 그의 눈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곽태진의 거구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함정 아니다. 지영이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심판이다. 내가 이곳에 김민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내 놈과 내 놈에게 뇌물을 받은 부패한 공무원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는 조용히 증거만 수집하고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내 놈의 미친 개가 날뛰면서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덕분에 계획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곽태진의 뇌는 이제 공포로 마비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어수룩했던 신입 격리 직원. 그녀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자신의 모든 자금 흐름, 모든 통화 내역, 모든 범죄 행각이 지난 6개월간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살려주시오. 원하는 게 뭐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소. 내가 가진 모든 걸. 왕국을 잃게 된 왕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존심과 위세는 공포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지영은 그의 말을 경멸스럽다는 듯이 잘랐다. 내 놈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정의의 실현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곽태진에게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곽태진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망친 저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품 안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소형 권총을 꺼내기 위해 재빨리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총에 닿기도 전에 지영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곽태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영은 그의 손목을 꺾어버린 것이다. 마지막 기회마저 네 스스로 차버렸군. 지영은 곽태진의 꺾인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다. 마동철이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바로 그 옆 테이블이었다. 끄아악 나이. 이 미친년아. 곽태진이 발버둥 쳤지만 지영의 소나기는 강철 클램프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곽태진의 얼굴을 테이블 위에 처박았다. 그리고 테이블에 박혀있던 칼에 꿰뚫린 마동철의 손을 보았다. 내 놈의 왕국은 이렇게 끝나는 거다. 지영은 마동철의 손을 고정하고 있던 칼자루를 뽑아들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날이 곽태진의 눈앞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공포에 질린 곽태진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다. 안 돼. 안 돼. 제발. 지영은 칼을 든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칼을 내리치려던 순간 식당 밖에서 수많은 차량이 멈춰서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군화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곽태진은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지영을 밀치고 식당의 뒷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서지영의 경고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살기 위한 동물의 본능이 그를 움직였다. 뒷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곽태진은 잠시 안도했다. 그러나 그 안도는 곧이어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탈출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포진한 중무장한 헌병대원들의 검은 총구들이었다. 그의 왕국은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곽태진은 식당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생존을 향한 동물의 본능이 그의 부러진 손목의 고통마저 잊게 만들었다. 그는 어두운 공단의 뒷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이곳 지리는 훤했다. 이 골목만 빠져나가면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이었고 일단 차에 타기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탈출구가 아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두 명의 인부가 골목을 막고 서 있었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처럼 보였다. 곽태진은 눈이 뒤집혀 고함쳤다. 비켜. 이 개새끼들아, 안 비키면 죽여버린다. 그는 남은 한 손으로 그들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곽태진이 달려드는 순간 그들의 몸은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했다. 한 명의 손이 뱀처럼 날아와 그의 부러진 손목을 다시 움켜쥐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곽태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벽에 처박혔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두 명의 노동자는 그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압력으로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들은 지영이 잠입하기 전부터 공단에 위장 잠입해 있던 UDT 백업 요원, 하상사와 박하사였다. 타깃 확보. 저항 격렬했으나 제압 완료. 하상사가 귓속에 무전기에 짧게 보고했다. 바로 그때 곽태진의 등 뒤에서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한지영이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버리고 유유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사님. 지영이 하상사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한중사. 자네 정말 일을 크게 만들었군. 하상사가 혀를 차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지영의 대담한 결단력에 대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덕분에 작전이 6개월은 앞당겨졌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 웅, 우, 웅, 우, 웅. 도시의 112 순찰차 사이렌과는 완전히 다른 낮고 육중한 경고음이 공단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푸른색과 붉은색 경광등이 번쩍였다. 땅이 울렸다. 곽태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공단의 정문과 후문을 동시에 뚫고 검은색과 얼룩무늬로 도색된 군용 차량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K151 군용 지프와 헌병 MP 완장을 찬 병력 수송 트럭, 그리고 해군 특별수사대 나벌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티브 서비스라고 적힌 검은색 밴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단의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소금 공단 전체가 순식간에 군사작전 구역으로 변모했다.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지정된 위치로 신속하게 산계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지역 경찰의 나태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잘 조율된 기계 부품 같았다. 여기는 알파 지점. 군의 식당 확보 완료. 내부 진입한다. 헌병대 지휘관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중무장한 대원들이 군의 식당의 정문과 후문으로 동시에 진입했다. 그들은 식당 내부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바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전원 무기 버리고 손머리 위로 올려 저항하면 발포한다. 하지만 이미 저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동철의 부하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거나 기절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헌병들은 쓰러진 자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수갑을 채웠다. 테이블에 손이 박힌 채 거의 실신 상태인 마동철을 발견한 헌병은 잠시 멈칫했다. 의무병력이 출혈 과다 환자 그는 칼자루를 조심스럽게 뽑아내려 했지만 칼은 테이블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다. 결국 그들은 칼날이 박힌 테이블 상판 일부를 통째로 잘라내기로 결정했다. 마동철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굴욕이었다. 그 사이 뒷문에서는 곽태진의 신병이 헌병대에게 인계되고 있었다. 하상사와 박하사가 곽태진을 헌병 지휘관에게 넘겼다. 곽태진, 당신을 군사작전 방해,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 지휘관이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왕이었던 곽태진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내 변호사. 당장 내 변호사 불러. 그리고서 서반장 남인천서 서반장한테 연락해. 당장.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매수했던 지역 경찰을 찾았다. 그 말을 들은 헌병 지휘관은 그를 비웃었다. 서반장아,
지금쯤 그 양반도 우리 동료들하고 차 마시고 있을 거다. 당신이 매수한 지역 경찰, 공무원 명단 전부 확보됐어. 내 놈들 소금 개발 보안 사무실은 이미 특수수사대가 접수 완료했으니까. 곽태진의 눈이 절망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들이 지난 6개월간 쌓아올린 증거는 완벽했다. 그 사이 해군 특수수사대 NCIS 요원들이 식당 내부로 들어와 현장 감식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영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마동철의 스마트폰을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식당 내부의 CCTV 녹화 장치도 확보했다. 마동철 일당이 자신들의 범죄 현장을 스스로 녹화해둔 셈이었다. 이 모든 소란은 숨죽여 지켜보던 공단의 다른 공장주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구내식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자신들을 평생 억압하고 착취했던 악마들. 주 소금 개발 보안의 곽태진 회장과 미친 개 마동철이,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군인들에게 개처럼 끌려 나오고 있었다. 마동철은 테이블 조각에 손이 박힌 채 들것에 실려 나오며 고통에 울부짖고 있었다. 곽태진은 더러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압송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너무나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죽였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자신들을 구원한 영웅은 대체 누구인가?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들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김민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어수룩하게 실수를 연발하던 그 신입 격리 여직원. 그녀가 헌병대 지휘관, 그리고 특수수사대의 높은 사람들과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수사관이 그녀에게 두꺼운 군용 외투를 건넸다. 그녀는 촌스럽고 구겨진 블라우스를 벗어던졌다. 그 안에는 땀에 젖은 검은색 전술 셔츠가 드러났다. 그녀는 질끈 묶었던 머리를 풀었다가 다시 능숙한 손놀림으로 깔끔한 군인 스타일의 쪽머리로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의 뿔테 안경은 이미 바닥에 깨져 있었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차가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군인 한지영이었다. 백업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뒤쪽에 서 있던 박 사장이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장을 망가뜨린 원수들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에게 힘내세요. 사장님이라며 순진하게 말하던 그 아가씨가 이 모든 일을 해낸 장본인이라니. 박 사장이 홀린 듯이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저 아가씨, 아니, 김민서 씨. 그의 목소리에 지영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고요하고 맑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박 사장을 알아보고는 수많은 군인과 수사관들 앞에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박 사장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단결, 박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름으로 사장님과 이곳 공단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박 사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절망적인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주변의 다른 공장주들 역시 그 경이롭고도 감사한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그들의 해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지영의 경례는 소금공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군사작전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곽태진의 왕국이었던 주 소금개발보안 사무실은 샅샅이 수색되었고 그의 비밀장부와 컴퓨터 파일들은 모두 압수되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의 기록과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공무원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소금공단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공단의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공기를 짓누르던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는 걷히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군용 차량들은 철수했지만 헌병대와 특수수사대의 일부 인력은 남아 공단 전체를 통제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체포된 것은 남인천 경찰서의 서반장이었다. 그는 곽태진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자신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해군 특수수사대 요원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책상 서랍에서는 곽태진에게서 받은 뇌물이든 돈 봉투가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서반장을 시작으로 곽태진의 검은 돈을 받아먹고 그의 범죄를 눈감아 주었던 지역 공무원과 경찰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소금공단의 공장주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져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자신들을 억압하던 폭력배들이 모두 사라지고 부패한 경찰마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용기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특수수사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지난 10년간 곽태진에게 당했던 모든 피해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곽태진과 그의 조직이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공단 전체를 숙주 삼아 기생해온 거대한 암 덩어리였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박 사장이 있었다. 그의 공장은 마동철 일당에 의해 폐허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이제 두렵지 않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는 다른 공장주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공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고 각자의 공장에서 남는 자재와 공구를 가져와 박 사장의 공장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부서진 기계를 고쳤고 누군가는 깨진 유리를 갈아 끼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땀방울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은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 하나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존엄성과 공동체를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동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군 특수전전단 UDT-CAL의 한적한 기지, 한지영 중사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전투복 차림으로 작전 지휘관인 해군 대령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김민서의 어수룩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의 강인함과 규율만이 존재했다. 작전 결과 보고, 타깃 곽태진 포함, 조직원 27명 전원 검거, 관련 공무원 11명 직위 해제 및 구속 수사 중, 소금 공단 내 불법 행위 완전 소탕, 작전 목표 120% 초과 달성, 이상 보고 끝. 지영의 목소리는 간결하고 명료했다. 지휘관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작전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다.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고 안경 너머의 날카로운 눈으로 지영을 응시했다. 한 중사. 보고서 잘 봤다. 결과는 훌륭해.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칭찬받아 마땅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하지만 지휘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바다를 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명령을 어겼어. 현장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에도 없던 교전을 벌였지. 그 과정에서 자네의 정체가 노출되었고 자칫하면 작전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 군인에게 명령 불복종은 가장 큰 죄다.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지영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대답했다.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이었던 저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휘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딱딱한 미소가 걸렸다. 책임 그래. 책임을 져야지. 자네의 그 독단적인 판단 덕분에 우리는 6개월은 더 걸렸을 작전을 단 2주 만에 끝냈고 아무런 인명 피해 없이 괴멸 직전에 민간인을 구해냈으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부패 세력을 척결했다. 이 책임 어떻게 질 텐가? 지영이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한지영 중사. 지휘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책상 위 지도보다 현장에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그것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UDT가 추구하는 진정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이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지영의 앞에 섰다. 자네의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이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인 충무무 공훈장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휘관은 직접 훈장을 그녀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자랑스럽다. 한 중사. 자네는 해군의 자랑이자 국민의 영웅이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상사를 비롯한 팀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다. 단결.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지영은 홀로 기지의 방파제에 섰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낮에 받은 훈장이 무겁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소금 공단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박 사장의 절망적인 얼굴, 곽태진의 오만한 눈빛,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파괴하는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굳은 의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냉철한 규율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친 게 마동철은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시끄럽고 난폭했을 뿐이다. 진짜 강한 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박 사장의 거친 손,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에 뛰어든 자신과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었다. 이번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소금 공단이 있고 그곳에서 신음하는 박 사장들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붉은 노을이 지고 나면 다시 어둠이 찾아오겠지만 자신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지키는 존재가 되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몇 주 후, 소금 공단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공단 입구에 흉물스럽게 서 있던 주 소금 개발 보안 간판은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소금 공단 상인 협동조합 자율방범대라는 소박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새 간판이 걸렸다. 박 사장의 공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공단 상인 협동조합의 초대 조합장이 되어 다른 공장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멀리서 그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어수룩한 김민서도 각 잡힌 군인 한지영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 사장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기계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았다. 새로운 직원 중 한 명이 실수하자 박 사장은 그를 구박하는 대신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모습을 본 여성의 입가에 희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활기 넘치는 공단의 소음을 뒤로 한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어둠이 도사린 곳을 향해 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볍고 힘찼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선사했나요? 조직폭력배들을 통쾌하게 심판한 한지영 중사의 진짜 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가장 위대한 영웅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통쾌한 응징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UDT 여군의 심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